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보험의 이름과 실무 강사 신목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 본격적으로 운행자 책임이라는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운행자 책임은 이제 우리 몇 시간에 걸쳐서 좀 나눠서 봐야 될 정도로 양도 많고 내용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차분차분히 해서 저랑 같이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운행자 책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손해보상보험법이라는 법을 먼저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필요성,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자, 공작물이라는 자동차에 하자를 입증하지 못한다. 자, 자동차를 이용한 사람의 위탁을 한 사람의 도급인에게 책임이 없다. 사용자 책임 이 정도 가지고는 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를 모두 원만하게 피해자를 보호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손해보장법의 필요성은 첫째,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죠. 기존의 민법 체계, 사용자 책임이라든지 도급인 책임이라든지 공작물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 같은 기존의 민법 체계에서는 배상 능력이 없는 운전자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고요. 정말 실제로는 그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면서 자동차로 이익이 증대하거나 그 자동차로 편리성을 이용하고 있는 소유자 및 보유자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손해보장법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소유자 및 보유자에게 무과실 책임주의인 운행자 책임을 부과해서요. 부과해서 그에 따른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에 따른 이익과 편리성과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누리고 있는 소유자 및 보유자에게 운행자 책임이라는 법률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입니다. 자, 사실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것이 이거 외에도 정말 여러 가지 규정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자동차 손해보장법을 제정하게 된 계기는 바로 소유자 및 보유자에게 운행자 책임이라는 새로운 법률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부분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의 주된 내용은 첫째, 운행자 책임, 소유자 및 보유자에게 조건부 무과실 책임주의의 한 종류인 운행자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책임보험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책임보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이전 시간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서 말씀드렸던 무한보상이 되는 종합보험 이외에 그 앞에 의무보험 한도가 있는 정해져 있는 보험을 책임보험이라고 하고요. 사실 일반 차량들은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면 도로에서 나와서 이동하는데 아무런 법률적인 제약은 없게 됩니다. 다만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회법 적용 자동차는 대인배상 원과 같은 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되고요. 이거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되고 이렇게 또 제재 조치가 규정될 수 있도록 해서 강제되어 있습니다. 강제되어 있고 심지어 자동차 명의를 바꾸거나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중고차를 구입하신 분들도 내 명의로 된 책임보험 이상 가입된 보험이 가입되었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우리 등록사업소에서 명의 자체도 바꿔주지도 않아요.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되게끔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자, 세 번째로는 피해자 보호 제도인데요. 자, 운행자 책임이라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도입하는 거에 더해서 그것보다 더
두텁게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바로 이 자동차 손해배상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 아무리 과실이 많아도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지급을 하고 그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에게 책임 추궁하지 않는다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동차 사고가 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이긴 하지만요. 자, 다른 배상 책임 사고,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건물에서 간판이 떨어져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든지 뭐 이런 사고에 비해서 자동차 사고는요, 그야말로 피해자분들이 치료받기도 굉장히 편하시고요. 그다음에 치료비에 대한 부담도 없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바로 치료비 전액 지급 규정이라는 규정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자, 그다음에 상법에 있는 직접 청구권과 별도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엔 피해자 직접 청구권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 사망체조보상금, 즉 아무리 과실이 많고 아무리 치료비가 많이 나오고 아무리 기형증이 높고 어쨌거나 사람이 사망했다면 사망체조보상금 2천만 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뭐 한참 동안 그 한도가 아직 바뀌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사망체조보상금 2천만 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치료비 전액 지급 규정하고 더해서 본다면요, 치료비가 1억이 나왔어요. 과실이 엄청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사망했는데 치료 중에 사망했는데 치료비가 1억이 나왔다. 그러면 그 1억은 일단 전부 보상이 되는 거고요. 그거와 별도로 사망체조보상금 2천만 원. 그리고 나서 손해액을 계산했더니 2천만 원에 미달한다 하면은 사망체조보상금 2천만 원은 또 별도로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불금 제도라고 해서요. 예. 원칙적으로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아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없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손해액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끔 가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자, 정부보장 사업이라고 해서요. 우리 이제 많이 들어본 얘기는 이거예요. 뺑소니 사고. 뺑소니 사고 나서 그 뺑소니로 사고를 야기한 그 차를 찾지 못하는 경우 엄청 많죠. 아니면 우연히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는데 도로에 나오면 안 되는, 즉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생겼다. 이때는 정부가, 국가가 나서서 먼저 보상을 해주고요. 자, 그 뺑소니 차량을 찾았거나 아니면 그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그 자동차에게 그 돈을 환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 제도. 예,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해서는 뭐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들도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재활치료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게끔 현재 교통재활병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양평에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지금 실제 우리 교통사고 환자들을 위해서 전문 의료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 모두 다 바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 운행자 책임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좀 비슷한 이제 개념들을 좀 먼저 학습을 좀 하시면 운행자 책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점유권 및 점유자입니다. 자, 점유권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하는 권한이 정당한 법률상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가 바로 점유권 제도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제가 핸드폰을 들고 길을 걷고 있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저 핸드폰은 신록산 강사라는 사람의 것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신뢰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점유권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즉, 이 핸드폰이 실제로는 제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제 사실상 들고 있어 지배하고 있다는 그 이유로 다른 사람들은 이 핸드폰을 제 거로 생각하는 그 신뢰성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권리 관계가 바로 점유권이고요. 예.
그래서 저 직접 점유권의 종류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점유 보조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직접 점유는 물건을 실제 지배하는 것, 간접 점유는 점유 보조자를 통해서 지배하는 것. 점유 보조자란 점유권자는 아니지만 실제 그 해당되는 물건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뭐 건물의 수의라든지, 그렇죠? 뭐 아니면 경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바로 점유권자의 직접 간접 점유권자를 위해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점유 보조자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우리 운행자 책임에서 운행자를 위해서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분들이 이제 우리 자동차 보험 영역에서는 대표적으로 점유 보조자라고 할 것이고요. 자, 소유권자인 자동차의 소유자인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면 제가 직접 점유자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소유권자인 제가 우리 아들에게 그래 오늘 하루 아빠 차 써라 라고 허락을 해서 아들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면 저는 집에 있으니까 저는 간접 점유자가 될 것이고, 제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저희 아들은 직접 점유자가 될 것이고요. 제가 회사의 대표인데 제가 회사 명의로 제 명의로 대표인 제 명의로 차를 구입해서 기사에게 자동차의 운전을 시키고 있다면 저는 점유 보조자인 기사를 통해서 그 자동차를 직접 점유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점유권과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에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점유권자 중에서 소유권자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점유권자를 보유자라고 하고 있고요. 보유자는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점유권자 중에서 불법, 즉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점유권자는 자동차 보험 영역에서 보호해주는 피보험자 영역에서 당연히 배제가 되는 것이고요. 점유권자 중에서 보유자, 즉 소유권자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점유권자는 자동차 보험 영역으로 포섭해서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들을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의 피보험자 그리고 자배법상 보유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운행자 책임을 지는 점유권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경우를 무단운전자, 절취운전자라고 합니다. 자, 명칭은 운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 무단운전이라는 것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내가 운행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절취운전자라는 것은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쳐서 내 것처럼 쓰려고 돌려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가져간 사람을 절취운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무단운전자와 절취운전자는 그렇죠. 분명 점유권자에는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자에는 해당하지만 보유자, 즉 정당한 점유권이 있는 사람 더하기 소유자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배상 책임에서 피보험자로 인정받지 못하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관여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정당한 점유권자인 보유자에게도 법률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요, 자동차 보험에서는 그 정당한 점유권이 있는 보유자를 위해서, 그 보유자인 피보험자를 위해서 보상을 해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무단운전자, 절취운전자에게 해당되는 법률상 책임에 대한 해당되는 것을 추궁해서 금전적으로 환수하는 일을 하는 게 이 보험사 보상 담당들이 마지막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보험사 보상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요, 사실 합의나 아니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가 가장 비중이 높긴 하지만 사실상 최종적으로는 그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는 범위를 벗어난 그런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이 지급됐을 때 그 부분을 받아오는 일이 사실은
보험사에서 담당들 입장에서는 제일 더 중요한 부분이 업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자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 정비권 말씀을 드리면서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 보면 자동차의 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동차의 보유자란 소유자와 정당한 권리가 있는 점유권자를 합한 개념이 보유자라고 할 것이고요. 자, 부등호 관계 생각을 해본다면 보유자의 범위가 소유자의 범위보다 더 넓겠죠. 그렇죠. 보유자에는 정당한 점유권이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니까요. 그리고 자, 운행자 책임을 지는 운행자의 범위에서 본다면요, 보유자의 범위보다 운행자의 범위가 더 넓을 거예요. 왜 그렇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정당한 점유권이 없는 사람, 두 가지 경우 있다고 말씀드렸죠. 무단 운전자, 절취 운전자도 운행자 책임을 지니까 보유자의 범위보다 운행자의 범위가 더 넓다고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운행자의 범위가 제일 넓고요. 그 다음에 보유자의 범위고 마지막으로 소유자가 범위가 제일 작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게 수학적인 부분은 아니지만요. 자, 운행자에서 무단 운전자와 절취 운전자를 뺀다면 그게 보유자가 될 것이고요. 보유자에서 정당한 점유권이 있는 사람을 빼면 이제 소유자가 될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세 가지 관계를 이해하기 쉬울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이제 많이 들었지만 개념이 잡히지 않는 용어가 뭐냐면 운행입니다. 운행자, 운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운행이라는 것은 운전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운전은 기능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운행이란 지극히 법률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운행이라는 용어가 운전, 차량의 움직임이라는 용어와 흔히 이제 혼동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어디 병원에 이제 업무상 이제 가게 돼서 지하철역에 내려서 마을버스를 탔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버스 벽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운행 중 움직이지 마세요. 승객 여러분 다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자,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네, 틀렸죠. 운행 중이 아니고 버스가 이동 중, 아니면 버스가 움직일 때는, 아니면 버스를 운전할 때는 움직이지 마세요.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버스가 멈췄을 때 움직이세요. 버스가 멈췄을 때 이동해 주세요. 이렇게 썼어야 정확하게 법률상 개념으로는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운행이라는 용어를 흔히 그렇게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운행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간 것이고,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런 용어에 이미 운행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개념이구나라고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행이라는 개념을 법률상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또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운행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법률상 개념이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운행이라는 것은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서 사용,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보유자의 범위, 운행자의 범위, 소유자의 범위 제가 아까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보유자와 운행자의 관계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한다면, 자, 보유자에게는 운행자성이 추정이 된다. 자, 이렇습니다. 그리고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는 절취운전, 취급업자에게 피보험장차를 위탁하거나 양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하나씩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운행자 책임의 추정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자동차 명의가 올라가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정당하게 그 자동차를 사용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운행자 책임이 추정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대 증거, 추정이라는 것은 반대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법률 관계를 깨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부가 이제 갈등이 생겨서 이제 부인은 집을 나갔고요. 이제 남편은 이제 아이와 같이 있는데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이혼 재판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이 부인은 새로운 사람과 동거를 해서 그 사이에서 아이가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낳던 과정에서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 혼인 관계는 아직 소멸하지 않았죠. 이때 우리 민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친생자의 추정이라고 해서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는 부부의 아이로 보게 돼 있습니다. 아직 혼인 관계가 소멸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이혼 소송 중인 그 아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아버지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정말 억울한 일이다. 하지만 이 추정이라는 법률 제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에게는 운행자성이 추정되기 때문에 자, 보유자는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생겨서 펄펄 뜨고 자기는 정말 억울해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운행자성이 추정이 되고요. 이 운행자성이 추정되는 것을 깨기 위한 요건은 단 3가지뿐이 없습니다. 첫째, 절취운전. 그렇죠. 제가 주차장에다가 차를 잘 세워놓고 저는 잠금장치도 제대로 하고 키는 가지고 집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어떤 이렇게 자동차에 문을 몰래 따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자동차를 훔쳐가는 이런 경우까지 제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고가 생겼다고 한다면 제가 과연 비록 자동차의 소유자이거나 보유자에 해당하지만 그 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될까요? 그건 너무 가혹하죠. 그렇기 때문에 절취운전. 두 번째, 제가 자동차에 엔진 오일을 갈기 위해서 동네 카센터에 자동차를 맡기고 저는 집에 돌아왔어요. 아니면 주차장에다가 차를 맡기고 저는 업무를 보러 갔습니다. 이때 그 차는 비록 제 차이지만 그 차를 지금 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업으로 하는 취급업자라는 업자들이에요. 정비업자, 주차장업자, 세차장업자, 이런 분들 같이 탁송업자, 대리운전업자 이런 분들 같이 이렇게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를 취급업자라고 하는데 이때 이 취급업자 업무와 관련해서 자동차를 위탁했을 때는 비록 제가 제 명의는 아직 제 명의로 자동차가 되어 있는 거고 제가 좀 있으면 저 자동차를 찾아갈 예정이지만 맡겨져 있는 그 상황, 그 기간 동안은 저는 운행자성이 단절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세 번째, 제가 자동차를 팔아 넘겼어요. 그리고 자동차 매매 대금도 다 받았고, 그 다음에 명의를 이전하려면 제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저의 인감 증명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런 걸 다 작성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자기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자동차 등록소에 가서 명의자를 바꿔요. 그때 그 명의자를 바꾸는 과정, 그 과정 사이에는 아직까지 자동차 등록증상에는 제가 소유자로 돼 있어요. 이때도 비록 소유자로 돼 있지만 이제 실질적인 소유자는 이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운행지배가 인정되지 않는다. 운행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보는 경우. 자, 앞으로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절취운전, 취급업자에게 위탁, 양도의 완성 이 3가지 경우 외에는 소유자나 보유자는 무조건 운행자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무조건 아무리 억울해도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배상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은 배상해 줘야 된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절취운전이나 취급업자에게 피보험장치를 위탁하거나 양도가 완성돼서 이제 내 손을 떠난 그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운행자 책임의 추정이고요. 이렇게 명부상의 소유자와 실질적으로 그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고 있는 보유자에게
운행자 책임이 추정된다라는 그러한 이론을 바로 추상설이라고 합니다. 추상설. 즉 실제 어떻게 됐든 중요한 것은 아니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 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등과 같은 사람에게 운행자 책임을 부여했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추상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까지도 좀 기억해 두시면 더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운행자의 정의는 이제 앞부분에서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결과적으로 운행이라는 것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련 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운행을 하는 주체가 바로 운행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련 없이 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 119 우리 구급대에서 사용하는 앰뷸런스 있지 않습니까? 이 앰뷸런스에는 환자를 내리고 태울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그 침대 장치가 있어요. 이제 내려오면 이제 바퀴가 턱턱하고 이제 세워지는 침대차가 있는데, 이거는 이 119 구급차를 구입할 때부터 거기서 달려 나오는, 즉 본래부터 그 자동차의 용법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 장치예요. 자, 그렇다면 119 구조대에서 사람을, 응급 환자를 싣고 응급실에 와서 차량의 시동을 끄고 뒤에 문을 열고 그 응급실로 이동하기 위해서 환자를 내리는 순간 그 환자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또 다른 사고가 생겼다고 한다면 과연 자동차 사고일까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119 구조대, 즉 구급차의 용법에 해당되는 범위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화물차에 이제 화물을 잔뜩 싣고 이제 결박, 즉 이제 그렇죠, 고정을 하기 위해서 끈을 고무끈으로 단단하게 묶던 과정에서 그 끈을 놓쳤어요. 그래서 반대편에서 그 끈을 결박 작업을 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눈을 치면서 그 사람의 눈이 실명이 됐어요. 자, 이거는 운행으로 발생한 사고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화물차라는 것에 물건을 실는 것은 용법에 따른 것이긴 한데요. 그 화물차에 달려있는 원래부터 결박을 위한 고무줄은 달려나오지가 않고요. 차주가 나중에 설치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앰뷸런스의 사례와 지금의 사례를 비교를 해보시면, 자,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련 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이 좀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운행자의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다시 이제 드리면요. 자, 절취 운전자와 무단 운전자와 보유자가 이제 운행자에 해당이 하는데요. 다만 앞에서 본 것처럼 소유자, 보유자 중에서 운행 지배가 단절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소유자에는 해당하지만 운행자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그 세 가지 사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절취운전, 취급업자에게 위탁, 세 번째 양도, 이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외에는 운행자성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보유자나 소유자라 하더라도, 소유자라고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생겼다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그렇죠. 운행자 책임이라는 법률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렇죠.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으로 편리성이나 기타 다른 경제적인 이득을 얻거나, 그렇죠, 그 자동차가 밖에 돌아다님으로써 사회적으로 위험이 증가되게 되었다는 그 분에 대한 것을 어떤 것으로 운행자 책임이라는 법률상 책임으로 국가나 사회 구성원들이 책임을 부여하도록 이제 서로 약속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른 법률상 책임을 운행자 책임을 지는 주체인 운행자는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등장한 이후에 각국,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자동차 보험이 등장하게 된 것이고요. 처음 등장한 자동차 보험의 이름은 바로 차주배상 책임보험이에요. 즉 다른 보유자에 대한 것은 배상해주지 않고 소유자인 차주가 지는 운행자 책임만 보상해주는 보험을 처음 만들었고요. 이제 그 부분이 점차 확대되고 정비돼서 지금의 자동차 보험이 자동차 보험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운행자 책임이라는 것에서 제가 보유자는 운행자성이 추정되고 그 운행자성을 추정을 깰 수 있는 사유는 세 가지뿐이 없다. 첫째, 절취; 둘째, 취급업자 업무와 관련해서 위탁; 셋째, 양도라고 했는데요. 이 세 가지 사유는 어떤 이유에서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인가 하면 바로 운행 지배라는 것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운행자 책임이라는 것은요, 운행 지배가 인정되고 운행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는 것인데요. 자, 이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은 제가 아까 운전과 운행은 구분되어야 된다. 자, 운전은 기능상 사실상의 개념인데 비해서 운행은 법률상의 개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운행 지배라는 것도 지극히 법률상의 개념입니다. 즉 어떤 물건을 소지하고 자동차를 소지하고 운전하고 운전대를 잡고 타고 있다고 해서 운행 지배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제가 자동차를 구입해서 쓰고 있다가 저는 먼 미국 LA로 이민을 가면서 그 자동차를 제 동생에게 써라라고 허락을 하고 떠났어요. 아직 명의는 저한테 남아 있어요. 저는 그 차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돌아다니고 있고요. 저는 미국 LA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 차의 소유주는 저로 되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는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있어서 운행자 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운행자 책임에서 말하는 요건 중에 하나인 운행 지배는 간접 지배 내지 지배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고 반환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예에서 제가 동생에게 제 차를 써라라고 허락을 하고 저는 떠났다고 했죠. 이민을 갔다고 했죠.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계속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동생이 운전을 뭘 잘못하는지 사고가 생겨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동생에게. 이제 안 되겠다. 자꾸 사고가 생기니 너도 위험하고 사고 났을 때 큰 사고 나면 이제 정말 대형 사고가 나면 큰일이니까 이제 그 차를 나한테 반환해라. 그 차는 중고차 시장에서 그냥 내가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동생은 저에게 차를 돌려줘야 되겠죠. 그렇죠. 언제나 그런 상황,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행 지배라는 것은 지배 가능성이고 반환 가능성이라고 법률적인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운행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운행 이익이라는 것은 뭐 택시를 이렇게 운전해서 택시로 돈을 번다 직업적으로 뭐 이런 개념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서요.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만족감까지 포함되는 아주 넓은 개념입니다. 정신적인 만족감이란 뭘 말하는 것이냐면요. 자, 실제 이런 판례가 있었는데요. 자, 빌라를 분양하는 건설회사가 있었고 그 빌라가 위치가 버스가 쓰는 곳과 지하철이 쓰는 곳보다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분양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건설회사가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자, 빌라가 모두 분양되면 빌라 입주민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제공해 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했고, 실제 분양이 이제 전부 다 이루어져서 셔틀버스를 기증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빌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명의로 셔틀버스를 명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 건설회사 명의로 그냥 셔틀버스를 그냥 가지고 있고, 실제 그 버스를
운행하고 경비를 지출하고 하는 것들은 그 빌라에 살고 계신 입주민들이었어요. 이때 사고가 발생했고, 이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껍데기만 소유주인 어쩔 수 없이 입주민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고 싶었는데 어떤 그런 제도가 마땅한 제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소유자로 그 버스를 갖고 있고 그 버스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그 건설회사에게 운행자 책임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금 제가 3가지 예외 사유, 절취, 시급업자에게 위탁, 양도 이 3가지에 해당이 되나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걸 뭐라 그랬죠? 추상설의 입장. 운행자성이 추정되고 그 추정을 깰 수 있는 것은 3가지 사유뿐이 없는데 지금 말한 이 상황에서는 그 3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셔틀버스의 소유자인 명부상 소유자인 건설회사는 운행자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말씀했냐면 그 건설회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좋다. 운행자 책임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운행 지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 회사가 명부상 소유자니까 그렇다고 치고 나에게 운행 이익이 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설회사가 분양한 빌라의 입주민들이 본인이 건설회사가 제공한 그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흐뭇함을 느끼는 그것도 운행이익이다. 즉 정신적 만족감도 운행이익이다라고 판결해서 그 건설회사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운행 지배라는 것은 지극히 법률적인 개념이고 지배 가능성, 반환 가능성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요. 운행 이익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고 정신적 만족감까지 모두 포함하는 아주 넓은 개념이라는 부분 이해해 두시고요.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이 이렇게 범위를 넓게 인정해주고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운행자 책임을 지우는 경우를 넓게 인정해주기 위한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내려왔던 이론적인 부분, 판례적인 부분을 모두 취합했을 때 운행자성이 추정되는 것이 깨지는 경우, 즉 운행 지배가 단절되는 경우는 단 3가지뿐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3가지 사유 꼭 기억해 두시고 이 3가지 사유에 해당될 때 외에는 운행자 책임이 모두 있구나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는 운행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2가지 경우로 나뉘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승객이 사상한 경우. 승객이란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겠죠. 2번째, 승객 아닌 자, 차외인이라고 하는데요. 차외인이 사상한 경우. 이렇게 2가지 경우로 나누어서요. 승객이 사상한 경우에는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운행자 책임이 인정돼서 운행자 책임의 범위가 더 넓어졌습니다.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운행자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이게 우울증을 앓고 심하게 앓고 이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던 딸이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셨는데 그날은 어린이집에서 어떤 교사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날이었는데 이게 무서우니까 출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서 연락을 받은 이 아버지가 이제 딸을 찾아서 설득을 해서 어린이집에 데리고 가려고 본인 차를 이제 운전해서 가던 중에 이 딸이 갑자기 그 차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보험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승객이다 딸은. 그리고 자살, 고의에 해당한다. 우리는 보상해 주지 못한다. 왜? 운행자인 아버지에게 운행자 책임이 없으니까 보상해 주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고의 또는 자살을 입증했냐? 입증하지 못했다. 그냥 사람이 그 딸은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몸을 피한 것이지 죽거나 일부러 자살하거나 아니면 고의로 내 몸을
다치게 하려고 뛰어내린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승객이 사상한 경우에는요, 운행자 책임의 범위가 이렇게 굉장히 넓고요. 예. 두 번째로 차외인이 사상한 경우에는 이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삼면책 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세 가지 면책 사유가 충족이 되면 면책이 되는데 이 세 가지 면책 사유는 마찬가지로 운행자 책임을 부정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째,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을 것. 그렇죠. 둘째,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에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즉, 운행자인 나에겐 아무런 규칙 사유가 없이 제3자가 어떤 그 사고를 야기한 다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경우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셋째,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가 없음을 증명할 것.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실제 차 외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동불법행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몇 대 몇 과실 부분 때문에 굉장히 서로 입장이 요즘에는 첨예하게 대립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즉 차외인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과실이 없는 사고야라는 부분만 입증을 하면 첫 번째 항목, 두 번째 항목은 입증이 된 것이고요. 세 번째 항목은 통상적으로 기능상의 장애가 없다고 그냥 추정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만 입증하면 차외인이 사상했다 하더라도 운행자 책임은 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내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차내 승객에 대해서는 운행자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본다면, 자, 상대방 차가 신호위반했고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내 차에 승객이 있었고요. 상대방 차가 보험이 없어요. 그러면 내 차 승객은 우리 자동차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을 해줍니다. 자, 왜? 이유는 뭐죠? 그렇죠. 차주인 저에게 승객에 대한 운행자 책임이 있으니까 차주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배상 책임 보험사인 자동차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 주고, 그렇죠. 그리고 100% 신호위반 사고를 야기한 그 상대방에게 보험사가 이제 돈을 받아와야 되겠죠. 예, 그것까지 해야 되는 일이 우리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가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승객에 대한 운행자 책임의 내용,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승객이 사상한 경우와 차외인이 사상한 경우로 구분해서 나누고 있다는 거, 승객에 대한 경우에는 고의 또는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운행자 책임이 있다. 즉, 조건부 무과실 책임을 지고 있다. 자, 그 외에 차외인에 대해서는 삼면책 요건이 적용된다. 이것은 입증 책임이 전환된 경우와 마찬가지다. 즉,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운행자 책임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된다라고 구분해 주시고, 제가 예를 들었던 상대방이 신호위반했다라는 부분, 요 예를 꼭 기억해 두시면서, 이런 경우에도 어쨌거나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책임이 있구나, 운행자 책임이 있구나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앞에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제 구체화한 판례를 제가 좀 두 가지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 치료를 받던 딸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갑자기 뛰어내렸다는 것이죠. 이때 어떻다는 것이죠? 예, 승객의 자살 또는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부분을 누가 운행자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라. 고의 또는 자살이 있음을 입증하라고.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와 같이 판결을 했고요. 둘째, 이런 경우 있습니다. 자, 승객이 혼자서 넘어져서 부상을 입은 상황이니까 어떤 경우냐면 버스 회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버스 기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해서 승객에 대한 운행자 책임을 부정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것은 승객 외에 차외인에 대한 삼면책 요건을 말하는 것이고, 승객에 대해서 운행자 책임이 부정되기 위해서는 운행자 책임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데, 승객이 단순히 서서히 움직이는 버스에서 넘어졌다고 해서 그게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자동차의 버스의 소유자인 버스 회사는 승객에 대해서
운행자 책임이 있으니까 이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자, 사건 번호 보니까 2021 다 가장 최근 판결이에요.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 무슨 얘기죠? 앞에서 학습하신 것처럼 승객에 대한 책임은 조건부 부과실 책임이므로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을 누가 운행자 책임을 부정하는 소유자나 보유자 등과 같은 보유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로 이제 운행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한 명일 수도 있고 두 명 이상일 수도 있는데요. 이때 운행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두 명 이상인 경우를 바로 공동 운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 차량에 대해서 두 명 이상의 운행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 이때 두 명 이상의 운행자 책임을 진다는 뜻은 차 대 차 사고가 발생해서 각각의 소유주가 운전을 하고 사고가 생겼다고 했을 때 이때 운행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둘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차 한 대 기준으로 운행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두 명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소유자인데 이제 제가 아버지로서 이제 자동차의 소유자인데 저희 아들이 뭐 생애 처음으로 데이트를 나간다고 아버지는 저한테 차를 빌려달라고 해요. 제가 그래서 차를 흔쾌히 빌려줬어요. 그렇죠? 예. 이제 제가 손주를 보게 되는 건가? 뭐 이제 이런 생각까지 뭐 앞서가면서 빌려줬겠죠. 이때 자동차의 사용 승낙을 받은 저희 아들은 운행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정당한 점유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운행자가 되는 것이고요. 저는 비록 집에 있지만 자동차 등록증상에 명의자로 되어 있으니까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운행자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때 사고가 생겼다면 그 하나의 차에 두 명 이상의 운행자가 있게 되는 거니까 이때는 바로 공동 운행자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소유자인 저와 보유자인 아들은 공동 운행자로서 대외적으로 연대해서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때 이제 이거는 연대해서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문제인데요. 과연 내부적으로 소유자인 사람과 보유자인 사람, 자, 실제 자동차 사고가 난 현장에 있던 보유자인 사람과 자, 현장에 없이 집에 있던 소유자와의 사이에서도 운행자 책임을 대외적으로 지는 것은 알겠는데 대내적으로 그 공동 운행자 두 사람 사이에 과연 상호간에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바로 공동 운행자의 타인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 운행자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지위가 직접적, 구체적, 현실적인 경우에는 간접적, 추상적, 잠재적 지위에 있는 공동 운행자에 대해서 운행자 책임이 인정돼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는 것이냐면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혼자 사고를 냈어요. 그때 우리 아들은 저한테 아버지가 소유자니까 나도 아버지가 운행자 책임 부담해서 나도 보상해줘라고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사고 현장에 더 가까이 있었던 것은 그 차 안에 타고 있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아들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는 바로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이다?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지위가 저는 집에 있는 사람은 간접적, 추상적, 잠재적이고 사고 현장에 있거나 운전대에 가까이 있거나 운전대를 잡고 있던 사람이 더 직접적, 구체적,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한번 본다면요. 임대인과 임차인, 즉 차를 빌려준 사람과 차를 빌린 사람 사이에는 당연히 임차인이 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지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현실적일 것이고요. 양도인과 양수인도 마찬가지로 양수인이 그런 관계일 것이고요. 보유자와 무단 운전자, 절취 운전자 사이도 마찬가지로 무단 운전자, 절취 운전자가 더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지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현실적일 것이고요. 보유자와 취급업자는 취급업자가 그런 상황일 것이고요. 대리운전 의뢰자와 대리운전업자를 본다면 대리운전업자가 당연히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서 그 차를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지위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현실적일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 임대인과 기사를 같이 빌려준 경우. 통상적으로 임대인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지위가 임차인에 비해서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현실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임대인의 직원인 기사와 함께 차를 빌린 경우라면 임차인은 뒤에 가만히 타고만 있었고요. 정작 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은 점유 보조자인 기사를 통해서 그 차를 직접 점유하고 있는 임대인 소유자입니다. 이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지위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은 기사와 함께 차를 빌려준 임대인이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임차인, 공동운행자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타인임을 주장할 수, 인정받을 수 있어서 임대인은 대외적으로 승객이나 승객 외 차외인에 대해서 운행자 책임을 지는 거하고는 별도로 임차인에게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돼서 임차인에게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운전자 및 운전보조자의 개념이 필요하게 된 것이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운행자, 보유자, 운전자, 운전보조자, 타인의 개념 이제 순차적으로 학습하실 것인데요. 각각 구분해서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자, 2차시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지만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요. 운전자의 개념과 운전보조자의 개념 그리고 타인에 대한 개념까지 계속 이어서 보면서 운행자 책임 전반에 대해서 계속 학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시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